어머, 동서. 우리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해.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공항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명절 전날 밤 양손 무겁게 직접 부친 전과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텅 빈 시댁 현관문 앞에 선 윤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희야, 너 바쁜데 제사상 차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어라. 우리 탑승 수속해야 하니까 끊는다.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직후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님이 보낸 사진 한 장. 윤희만 쏙 빼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공항 인증샷이었습니다. 10년입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무시와 멸시를 묵묵히 견디며 가족의 온기를 지키려 시댁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온 세월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윤희의 손에서 무거운 한우 세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환호성을 지르며 비행기에 오르는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여행지에서 신나게 긁어댈 그 카드, 그리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본가마저도 전부 며느리인 윤희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갑고 매서운 칼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윤희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그녀의 양손에는 며칠 전부터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며 예약해둔 최고급 횡성 한우 세트와 퇴근하자마자 작업복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서서 붙여낸 삼색전 상자가 빈틈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아직도 옷깃에 배어있는 듯 했어요. 옆에서 묵직한 과일 상자를 든 남편 민호도 종일 회사 일에 시달린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8살 난 딸 지우가 제 몸짓만 한 작은 배낭을 맨 채 윤희의 코트 자락을 꼭 쥐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어요. 세 식구는 애써 서로를 다독이며 시댁 본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명절 전날이면 찌개 냄새가 나고 시끌벅적해야 할 집안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여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넓은 2층 양옥집의 창문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새까맣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외관에 윤희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엄마, 할머니 집 불 다 꺼졌어. 나 추워. 지우가 칭얼거리며 윤희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윤희가 현관 도어락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보았어요. 딩동, 딩동. 경쾌한 벨소리만 허공을 맴돌 뿐 안에서는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번엔 전 부치기 편하게 큰 채반을 사두셨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들고 있던 전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덜컥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텔레비전 소리나 주방의 도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마찰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음, 그리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출국 안내방송 소리였어요. 어머, 동서. 한껏 들떠서 하이톤이 된 큰형님의 목소리가 윤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형님, 가족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요. 어머, 우리 지금 막 비행기 타려고 해. 윤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내일 모레가 시아버지 제사인데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탄다니 도무지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네, 비행기라니요. 내일 모레 아버님 제사장은 어쩌시고요. 아유, 명절마다 다들 너무 고생한다고 어머님이 이번엔 좀 콧바람도 쐬고 쉬자고 하셔서.
다 같이 동남아로 가고 있어. 순간 윤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명절마다 다들 고생을 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 명절 풍경은 늘 똑같았어요. 큰형님은 손톱이 상한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이나 깎았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윤희에게 간장게장이 짜내신겁네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종일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운 건 오직 윤어 혼자였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콧바람을 쐰다는 건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서방님이랑 동서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니까 며칠씩 시간 내기 어렵잖아. 무리하게 오라고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마 같이 가자고 말 못했어. 어머님도 동서 푹 쉬게 놔두라고 하시길래.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정말 저를 배려했다면 적어도 묻기는 했어야 했어요. 일정을 취소하고서라도 갈지 아니면 바빠서 못 갈지 결정하는 건 윤희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선택권조차 주지 않은 채 제사 준비를 하러 올 동서만 쏙 빼놓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래 놓고선 너를 배려해서라는 말로 뻔뻔하게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윤희야, 너 바쁜데 제사상 차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번엔 민호랑 맛있는 거나 시켜 먹어다. 우리 탑승 수속해야 하니까 끊는다.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기계음만 윤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직후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윤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을 켜보니 큰형님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려다 윤희에게 실수로 보낸 것임이 분명했어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리조트룩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양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가득 든 큰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출국장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차남 부부만 가위로 오려낸 듯 완벽하게 배제된 소름 끼치도록 화목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힘이 풀린 윤희의 손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며 큰맘 먹고 산 최고급 한우 세트가 툭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보자기 포장이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보. 짧고 건조한 목소리.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던 남편 민호였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바닥에 뒹구는 고기 상자와 입술을 꾹 깨문 채 화면 속 사진만 응시하고 있는 아내. 민호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며 부모의 눈치만 살피는 어린 딸 지우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배척, 아내가 겪어온 지독한 고립을 온몸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전 상자와 과일 상자를 묵묵히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턱관절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떠한 감정적인 위로나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자. 차에 타. 민호는 상자를 한 손에 든 채 빈손이 된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명절 전날 밤의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고 세 식구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현관문을 뒤로 한 채 좁은 차 안으로 들어선 가족들.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차 안에서 남편 민호는 과연 아내에게
어떤 진심을 꺼내놓게 될는지 궁금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게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만 맴돌 뿐 부부는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나누지 못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윤희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느새 지쳐 잠든 지우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옆에 덩그러니 실려있는 전 상자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숨을 턱턱 막히게 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비출 때마다 젖은 윤희의 뺨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캄캄한 창밖으로 허망하게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윤희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대놓고 입에 올리며 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당연하다는 듯 윤희의 손에 가장 먼저 고무장갑과 앙치마를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웃고 떠들 때 윤희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며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이니까 꼭 참으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믿음은 오늘 불 꺼진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운전대를 꽉 쥐고 앞만 보던 민호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를 갓길로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부드럽게 긁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어요. 비상등 불빛만 어두운 차 안을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를 주차해 놓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주며 아주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야. 목이 심하게 맨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지우가 깰까봐 억눌러낸 소리였어요. 내가 당신을 이런 취급받게 방치했네. 윤희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호는 운전대에 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가 원래 옛날 분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 가족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 혼자 마음 편하자고 그런 비겁한 핑계 대면서 당신을 혼자 버려뒀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과장된 분노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하고 둔감했던 자신의 지난 10년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남자의 처절한 자책뿐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내가 서서히 상처받는 것을 외면했던 자신이 못 견디게 역겨운 듯 민호의 넓은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진심에 윤희가 그제야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조용한 차 안에는 윤희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남편의 깊은 한숨, 그리고 지우의 쌕쌕거리는 고른 숨소리만이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갓길에 차를 세워둔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윤희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정적을 깨트렸어요. 윤희가 지친 손길로 폰을 꺼내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시어머니가 올린 짧은 음성 메시지였어요. 윤희가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야. 네가 쥐어준 카드로 우리 조카들 수영장 구경도 다 시켜주고 이 어미가 아주 호강한다. 넌 대기업 다니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우리만 좋은 데 와서 미안하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윤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윤희 너는 또 그 먼지 구덩이에서 도배장판 하느라 바빠서 어떡하니? 여자 몸으로 험한 일하며 푼돈 버느라 고생인데 이번 여행에 같이 오지도 못하고 참 안쓰럽다.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집에서 푹 쉬어라. 시어머니는 지금 손에 쥐고 긁는 그 번쩍이는 VIP 카드가 민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땀 흘려 일군 수십억 매출의 인테리어 회사를 그저 푼돈 버는 막노동쯤으로 깎아내리며 돌려 까는 그 화법. 지난 10년간 윤희의 숨통을 조여왔던 바로 그 교묘하고 오만한 착각이었어요. 자신을 안쓰럽다고 포장하며 아들만 치켜세우는 뻔뻔한 음성을 듣는 순간 윤희는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거친 손길로 윤희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민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윤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애들 수영장 결제하고 룸서비스 시켜 먹는 저 카드. 당신 인테리어 법인 계좌랑 연결된 회사 카드잖아. 순간 윤희의 젖은 눈이 멈칫했습니다.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돈이라며 떵떵거리는 그 카드는 과거 윤희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시댁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아들이 주는 용돈 카드로 위장해서 조용히 내주었던 윤희 회사의 공금이었습니다. 당장 카드 앱 열어. 여보. 그래도 동남아까지 가셨는데 지금 막아버리면.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있던 윤희가 습관적으로 망설이자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똑박똑박 끊어서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허락한 거다. 나 이제 그런 멍청한 소리 안 해. 당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푼돈 취급하고 노가다 취급하는 사람들 입에 당신 돈 단 1원도 들어가는 꼴 못 봐. 민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당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돈 쓰게 하지 마. 지금 당장 정지시켜. 그 단호한 한마디에 윤희의 귓가에 윙윙거리던 이명소리가 씻은 듯이 가라앉았어요. 눈물에 젖어 위축되어 있던 여자는 이 좁은 차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찍혀 올라오고 있는 법인 카드 번호를 터치했어요. 화면 중앙에 뜬 붉은색의 카드 정지 및 분실 신고 버튼. 윤희의 손가락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지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어요. 남의 돈으로 호화로운 휴양을 즐기고 있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일 아침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순간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권력과 호사가 아들이 아닌 고아 출신의 무능한 며느리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과연 시어머니가 아들 돈인 줄 알고 긁어대던 저 카드의 진실 뒤에는 과거 어떤 엄청난 희생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밝혀질 차례입니다. 휴대폰 화면 중앙에 뜬 붉은색의 정지 완료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윤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캄캄한 차 안의 정막 속에서 묻어두었던 5년 전의 서늘한 기억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긁어대던 그 법인 카드.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당연하다는 듯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넓은 2층 양옥집. 그 모든 부와 여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시댁 식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장남인 큰아주버님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유통회사가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본가로 몰려와 대문을 두드렸고 시어머니는 알아누웠습니다. 당장 현금 10억 원을 막지 못하면 아주버님은 구속될 위기였고 시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본가마저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어요. 대기업 부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민호였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현금 10억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무거운 절망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조용히 짐을 짊어진 사람은 다름 아닌 윤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탐탁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던 그녀였어요. 명절이면 은근슬쩍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윤희는 남편 민호를 사랑했고 처음으로 가져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밑바닥에서 구르며 피땀으로 일궈온 자신의 인테리어 법인 자금을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맹목적으로 희생만 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 법률 자문을 해주던 오랜 동기 최 변호사를 찾아가 완벽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시댁 본가를 윤희의 법인 명의로 전액 매입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큰아주버님의 회사로 10억 원의 자금을 수혈해주며 아주버님의 자필 서명과 법인 인감이 찍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윤희의 결단으로 시댁은 지옥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어요. 모든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민호는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고스란히 입은 시어머니와 큰형님의 태도는 윤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도가 해결된 며칠 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윤희의 손이 아닌 아들 민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야. 네가 형을 살렸어. 네가 융통해 온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다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우리 둘째가 최고야. 윤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윤희의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 엄청난 돈을 융통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평소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묻혀오던 며느리 앞에서 콧대를 세우며 살아왔는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살았다는 사실이 큰아주버님과 자신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회사 돈으로. 민호가 당황해서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재빨리 아들의 말을 자르며 윤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윤희야, 네가 고생이 많다. 민호가 너 몰래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무리해서 빚내는 거 허락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내 아주버님 자존심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그냥 이 어미가 예전 땅 판 돈 숨겨둔 걸로 막았다고 하자꾸나. 가족끼리 체면은 지켜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현실을 기만했습니다. 큰형님 역시 그 장단에 맞춰 동서가 서방님 내조를 잘해서 서방님이 돈을 많이 모은 덕분이라며 교묘하게 윤희의 공을 지워버렸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자기 최면에 빠졌습니다. 시댁이 떵떵거리며 사는 건 오직 잘난 둘째 아들 덕분이고 본가 집이 윤희의 법인 명의로 된 것도 그저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빌려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그때 생활비에 보태시라며 건네주었던 윤희 회사의 법인 카드 역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능력 있는 아들이 주는 달콤한 용돈으로 완벽하게 둔갑해버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큰형님은 다시 명품백을 사들이며 사모님 행세를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 현장 감독을 마치고 회색 점퍼 차림으로 들어선 윤희를 향해 시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윤희, 넌 옷에 먼지가 그게 뭐니? 서방이 돈 잘 벌어다 주는데 푼돈 번다고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어서 손 씻고 와서 형님 과일 깎는 거나 도와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굳이 부엌 구석으로 밀어 넣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 지독한 열등감과 허영심. 윤희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그 모든 기막힌 상황을 그저 묵묵히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긴 인내의 끝은 결국 차남 부부만 도려낸 모멸찬 출국 사진이었어요. 여보, 과거의 기억에 깊이 잠겨있던 윤희를 현실로 끌어당긴 건 민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뜬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민호가 어두운 운전석에 기대어 윤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5년 전에 형님 회사 살려줄 때 썼던 10억짜리 차용증,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신 이봉가 명의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완벽하게 계산된 음성이었어요. 당신 회사 사무실 금고에 잘 있지?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은 윤희의 뺨에서 서서히 눈물 자국이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불쌍한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빈틈없는 사업가 서윤희의 눈빛이 차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감증명서까지 완벽하게 철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윤희의 대답을 들은 민호가 천천히 기어를 주행으로 변속했습니다. 어머니랑 형님네가 남의 돈으로 푹 쉬고 돌아오셨을 때 머리 위로 지붕이 없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자.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당신 회사로 가자. 최 변호사 만나서 법적 조치 시작해야지. 자신들이 깔고 앉은 방석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열대의 휴양지에서 남의 카드로 호사를 누리고 있을 시댁 식구들. 내일 아침 정지된 카드의 붉은 경고음과 함께 그들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은 어떻게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는 눈부신 햇살과 여유로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 무렵이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큰형님 일행은 리조트 내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살이 꽉 찬 랍스터 요리와 최고급 샴페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큰형님은 야자수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여기 랍스터 정말 입에서 살살 녹네요. 서방님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누려보고 우리 집안은 진짜 둘째 서방님이 기둥이에요. 큰형님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얄밉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쑤시개를 물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호가 대기업에서 어떻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윤희 그 애는 밖에서 먼지 마셔가며 평생 죽어라 일해봤자 이런 데서 가격표 안 보고 밥 먹을 돈이나 만져보겠니? 넌 나중에 민호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제대로 해라. 남의 돈으로 배를 불리면서도 그 돈의 진짜 주인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큰형님이 우아한 손짓으로 종업원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번쩍이는 VIP 카드를 꺼내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로 갔던 종업원이 잠시 후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어설픈 한국어로 건네진 직원의 말에 큰형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거절이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한도 넉넉한 카드니까 단말기 다시 닦아서 긁어봐요. 하지만 종업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번역기를 돌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붉은 글씨로 번역된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발급은행에 문의하세요. 그 문구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거칠게 끌리는 소리에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급하게 레스토랑 구석으로 온 큰형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인 큰아주버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리조트 아니라고 지갑조차 들고 오지 않은 아주버님은 식은 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수치심과 혼란 속에서 큰형님이 서둘러 한국에 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 탁자 위에는 민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형수님이라는 글자가 다급하게 깜빡거렸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두워진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미련이나 걱정도 담기지 않은 완벽하게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3번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난 뒤 이번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윤희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희 집구석에 대체 무슨 일 있니? 민호 전화는 왜 안 받고 카드는 갑자기 왜 막힌 거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시어머니의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안쓰럽다며 우아하게 돌려가던 그 가증스러운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큰형님의 목소리도 옆에서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회사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지? 결제하려는데 정지된 카드라고 떠서 우리 지금 당장 밥값도 못 내고 국제 미아되게 생겼어. 빨리 은행에 전화 좀 해봐.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은행에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막은 거니까요. 뭐라고? 네가 그걸 왜 정지해? 내 아들 카드를 네가 무슨 권리로 함부로 건드려? 시어머니의 경악에 찬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윤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들 돈이라며 마음껏 긁고 계셨던 그 카드. 제 인테리어 회사법인 계좌입니다. 애들 아빠 통장에서 나가는 돈 아니었어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어머니 아들 돈인 줄 철석같이 믿고 계시길래 이제부터는 진짜 대기업 다니는 아들 돈만 쓰시라고 제 회사 카드는 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헉 하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니까 체면 세워드린 건데 푼돈 번다고 무시하시니 저도 제 회사 공금 제대로 지켜야죠. 남은 여행 일정은 알아서들 하세요. 윤희는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서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민호의 대학 동기인 그는 이 부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자, 여기 두 분이 요청하신 법적 조치 서류 전부 준비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맨 위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무상임대 해지 및 퇴거 통보서. 원래 거주자가 있는 집의 도어락을 함부로 바꾸면 주거침입 시비가 붙을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거주자들이 전부 해외여행을 가서 집이 완벽하게 비어 있잖아. 최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이럴 때가 법인 소유 자산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 회복을 행사하기 완벽한 타이밍이야. 빈집일 때 당장 도어락부터 바꾸고 현관문에 법인 명의의 퇴거 통보서만 붙여두면 합법적인 자산보호 조치 끝입니다. 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아주버님 회사로 들어갔던 10억 말인데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랑 차용증, 이자율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바로 아주버님 회사 재무팀으로 상환 촉구 내용 증명 발송할 거야. 감정에 휘둘려 악을 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었던 아내의 정당한 자산을 차갑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부 회수하는 완벽한 이별 준비였어요. 민호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서명하는 윤희의 손을 따뜻하게 겹쳐쥐었습니다. 진행해줘.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민호의 단호한 허락이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시각 말도 안 통하는 동남아 한복판에서 밥값을 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시댁 식구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돈이 막혀 여행을 망치고 도망치듯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굳게 잠긴 본가 현관문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서울 강남의 한적한 법무법인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의 감도는 공기는 서늘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윤희는 방금 전 휴양지에서 돈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1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체중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잘 정리된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윤희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민호의 대학 동기인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냉혹한 법적 수단을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상황은 완벽하게 세팅됐어. 아까 말한 대로 시댁 식구들은 지금 해외에서 발이 묶였을 거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이 서류들이 쇠기를 박을 차례야. 최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민호와 윤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건 어머니와 형님네가 살고 있는 본가 건물에 대한 서류야.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명백히 윤희 씨 인테리어 법인으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상 사용 대차, 즉 공짜로 살게 해준 거지만 오늘부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증명이야. 민호가 서류의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지금 집이 비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임의로 들어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려도 됩니까? 민호의 질문에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 아무리 소유주라 해도
현재 실거주자가 명확히 있는 집의 문을 함부로 따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오히려 윤혜 씨가 주거 침입이나 권리행사 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무리수는 안 둬. 100%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는 서류의 맨 앞장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 증명서를 우체국을 통해 본가로 발송하고 사본을 현관문 정중앙에 붙여둘 거야.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무상 임대해지 및 한 달 내자진 퇴거 통보서. 도어락을 바꾸는 것보다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더 지독할 테니까. 윤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억지로 잠글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거대한 저택이 사실은 남의 집이었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활자로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년 전에 아주버님 유통회사로 들어갔던 10억 원 말인데 최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당시 윤희 씨가 아주버님 자필 서명에 법인 인감까지 완벽하게 받아둔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그런데 상환 만기일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더라고. 당장 원금을 내놓으라고 하기엔 시기상조 아닌가 싶었는데 최 변호사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최근 3개월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았더군. 가족이니까 동생네 돈이니까 대충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네. 예전부터 이자 날짜를 제때 맞춘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제 돈인 줄도 모르시니 아주버님도 갚을 생각을 안 하셨겠죠. 윤희의 덤덤한 대답에 최 변호사가 서류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니람이 아주버님 목을 칠 거야. 이자 연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돼. 쉽게 말해 만기일까지 기다려줄 필요 없이 채권자인 윤희 씨가 당장 오늘이라도 10억 원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굳어있던 민호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네. 그럼 그 즉시 상환 촉구 내용 증명, 오늘 오후에 형님 회사 재무팀과 대표 이사실로 동시에 팩스랑 우편으로 쏴줘. 아마 회사 전체가 비상벨 울린 것처럼 발칵 뒤집힐 거야. 걱정 마. 이미 만반의 준비 다 해뒀으니까.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서류와 숫자, 그리고 완벽한 법적 논리로 상대방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내는 진짜 어른들의 반격이었어요. 회의를 마친 뒤 윤희는 민호와 함께 텅 빈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골목은 고요했고 넓은 2층 양옥집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는 열쇠공을 부르지도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걸어갔어요. 손에는 최 변호사가 챙겨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현관문 정중앙에 붉은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퇴거 통보 및 부동산 인도 명령서를 투명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였어요. 어찌나 꾹꾹 눌러 붙였는지 테이프가 차가운 철문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카드가 막혀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시댁 식구들. 그들은 지금쯤 큰아주버님의 비상금을 털든 지인에게 돈을 빌리든 해서 어떻게든 비참하게 귀국길에 오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큰형님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윤희를 찾아와 카드를 막은 것에 대해 악다구니를 퍼부을 작정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녹초가 되어 이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따뜻한 집안의 온기가 아니라 이 차갑고 무시무시한 퇴거 통보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발견하는 순간 아주버님의 휴대폰으로는 10억을 당장 갚으라는 재무이사의 다급한 전화가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오만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며칠 전 남의 카드를 휘두르며 화려하게 출국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형님 일행은 피로와 극도의 짜증에 찌든 얼굴로 캐리어를 질질 끌며 게이트를 빠져나왔어요. 카드가 정지된 그날 오후 동남아 리조트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룸서비스와 스파 비용을 결제하지 못해 현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빼야만 했어요. 결국 지갑 하나 없이 허세를 부리던 큰아주버님이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시어머니는 로비 구석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그녀의 뱃속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매서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민호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윤희 그 기집애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당장 며느리부터 불러내어 길을 꺾어 놓을 작정이었어요. 어디 감히 시어머니가 쓰는 카드에 손을 대느냐고 남편 등골 빼먹는 주제에 유세 떨지 말라고 호통을 칠 생각뿐이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파김치가 되어 본가 앞에 도착한 것은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어둠이 깔린 비탈길을 걸어 올라오며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어요. 아휴, 내 집 놔두고 타지에서 이게 무슨 개고생담. 당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씻기나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익숙하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큰형님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도어락 덮개를 올리려던 큰형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어두운 현관등 불빛 아래 굳게 닫힌 철문 정중앙에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가 투명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현관문에 무슨 이상한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큰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굵은 글씨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무상임대 해지 및 자진 퇴거 통보서. 퇴거?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남의 집 때문에 이런 흉측한 걸 붙여놔.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확 뜯어냈습니다. 찢어진 봉투 안에서 법무법인의 붉은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A4 용지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발신인은 서윤희 인테리어 법인 대리인 최 변호사, 수신인은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당황한 손길로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의 본문을 비추었어요. 본 건물의 실소유주인 서윤희 인테리어 법인은 귀하에게 제공했던 무상 거주 혜택을 즉시 해지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짐을 반출하고 자진 퇴거할 것을 강력히 통보합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에 찬 눈을 치켜뜨며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우리 민호가 내 이름으로 사준 내 집인데 윤희 인연이 미쳐서
남의 집을 뺏으려고 들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집 명의가 며느리의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토록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 온 결과였어요. 그저 며느리가 세금 문제 때문에 꼼수를 부렸을 뿐 실제 주소지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며느리를 신모 취급해 왔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굳어버린 큰아주버님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무이사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이사, 연휴 저녁에 웬일? 아주버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한 재무이사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어두운 현관문 앞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호들갑이야. 방금 서윤희 대표님 측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과 전자소송 알림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5년 전에 빌렸던 10억 원,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내일 아침 당장 우리 회사 주거래 계좌 전부 가압류 들어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가압류. 그 단어 하나에 큰아주버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셨습니다. 유통회사의 특성상 명절 직후는 거래처, 결제 대금이 가장 폭발적으로 오가는 예민한 시기였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통장이 묶이면 그날로 회사는 두 번째 부도를 맞고 영원히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 재수 씨가? 아니, 민호는 뭐하고 재수 씨가 마음대로. 대표님, 동생분은 저희 연락을 아예 안 받으십니다. 10억 원 원금 즉시 상환 못하시면 당장 내일 오전에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재무이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뚝 하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두운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짓누르듯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 머리채를 잡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는 극도의 충격으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큰형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깔고 앉아 떵떵거리며 호사를 누리던 이 거대한 2층 저택도 남편 회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그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도 전부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먼지 마시며 푼돈이나 번다며 벌레 보듯 깎아내리고 철저히 소외시켰던 고아 출신 며느리의 것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온몸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큰아주버님이 넋이 나간 잿빛 얼굴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재수씨 돈인 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자기 능력으로 무리해서 빌려온 돈이니까 가족끼리 이자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 숨어 며느리의 피땀을 거머쥐고 흔들던 오만함의 대가. 그것은 이제 가장 끔찍하고 현실적인 청구서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정확하게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에서 세 사람은 누구 하나 선뜻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앓는 소리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빼앗긴 그들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윤희와 민호의 아파트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5년 전의 차용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자금 이체 내역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때 정적을 찢어발기듯 거실의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공동 현관 카메라를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민호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차분하게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캐리어가 바닥을 긁는 요란한 소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윤희를 벌레 보듯 노려보더니 대뜸 아들 민호의 팔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 마누라가 미쳐서 네가 사준 우리 집을 지 회사 이름으로 빼돌리고 내 형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해. 당장 이 미친 기집애 안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가련하고 끔찍한 자기 합리화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 모든 부와 권력이 아들의 것이고 며느리가 아들의 뒤통수를 쳐서 집과 돈을 가로채려 한다고 굳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쿵쾅거리는 소란에 안방 문이 빼꼼 열리며 잠옷 차림의 지우가 겁먹은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아빠, 할머니 오셨어? 왜 다들 화내? 무서워. 민호는 재빨리 다가가 지우의 귀를 다정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아빠가 금방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서 푹 자렴. 지우를 안심시켜 방으로 돌려보낸 민호의 눈빛은 한층 더 서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무표정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 민호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다발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형 회사 살려준 10억, 어머니가 오늘 아침까지 신나게 긁어대던 그 카드, 그리고 5년 동안 살고 계셨던 그 본가 집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네가 형 살리려고 빚내서. 전 5년 전에 형 빚 갚아줄 능력 없었습니다. 집안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제 아내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자기 회사 자금 털어서 막아준 겁니다. 민호의 건조하고 묵직한 선언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뒤에 서 있던 큰형님과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눈치만 볼 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5년 전 큰아주버님 회사 명의로 10억 원이 송금되었던 윤희법인의 은행 이체 내역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시댁 체면 세워달라는 그 이기적인 부탁에 속아 제 이름을 숨겼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네요. 윤희가 이체 내역서를 아주버님과 큰형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덕분에 5년 내내 제 돈으로 호강하시면서 밖에서 푼돈이나 버는 고아라고 저를 아주 우습게 취급하셨잖아요. 동서. 그건 늘 우아하게 윤희의 속을 긁어대던 큰형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명절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 돈으로 산 고기 구워 드시고 제 돈으로 산 과일 드시면서 참 행복하셨을 겁니다. 부엌 구석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저를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으셨는지 다 압니다. 윤희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알량한 체면과 호사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내일 아침 9시까지 10억 원 원금과 연체된 이자 전액 상환하지 않으시면 예고한 대로 회사 모든 계좌 가압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일 당장 짐 빼서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한 달 기다려드릴 이유도 없겠네요. 단호하고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의 무게를 가장 먼저 계산한 사람은 큰형님이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 가압류가 들어오면 유통회사는 즉시 부도가 나고 그녀가 누리던 사모님이라는 타이틀과 명품 가방들은 모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터였습니다. 돈의 진짜 주인이 눈앞에 있는 동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큰형님의 다리가 서르르 풀렸어요. 동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큰형님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의 발치에 엎드린 그녀가 양손을 싹싹 비비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동서. 내가 눈이 삐어서 동서 귀한 줄 모르고 막말했어. 제발 우리 회사 가압류만은 막아줘. 애들 아빠 당장 내일 구속되게 생겼어. 응?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먼지 마시며 일한다고 비웃던 그 오만한 입에서 나오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를 노려보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큰 며느리가 싹싹 비는 그 기막힌 광경을 보며 숨을 헐떡였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신을 챙겨주던 큰 며느리는 권력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주인이었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극도의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목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휴양지의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거실 바닥의 냉기만이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떠는 큰형님의 애원에도 윤희는 서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동서, 제발 한 번만. 우리 애들 아빠 구속되는 꼴을 어떻게 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 내가 동서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큰형님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윤희의 바짓단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호가 차가운 손길로 형수를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내일 아침 압류 들어오기 전에 짐 쌀 준비나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법적으로 퇴거 기한이 한 달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짐 빼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집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시면 저희 변호사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피를 말려드릴 테니까요. 민호야,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헐떡이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민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어머니 그리고 형, 오늘부로 없습니다. 제 아내 등골 빼먹으면서 가족 행세했던 그 징그러운 연극,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한치의 미련도 없는 완벽한 절연 선언이었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거칠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큰아주버님이 넋이 나간 시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겼어요. 큰형님도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음을 깨닫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캐리어를 질질 끌고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어요. 쾅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중으로 잠기는 도어락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쾌하게 거실을 울렸어요. 문 밖으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정적을 깨고 큰형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울렸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큰형님이 눈을 부릅뜨고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돈으로 우리 집안 먹여 살려준 거 알았으면 기라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왜 사람을 개차반 취급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요. 동서가 이 갈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돈인 양카드 긁어대며
유세 떨더니 이제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시어미가 밥 먹여줘요? 당장 내일 우리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참담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며느리를 함께 깎아내리던 큰형님은 자신의 목줄이 끊어지게 생기자 모든 탓을 시어머니에게 돌리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중간에 낀 큰아주버님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완벽하게 박살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밑바닥만 남은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방음문 안쪽의 거실은 바깥의 지옥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고함 소리마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던 윤희의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가온 민호가 윤희를 깊게 끌어안았어요. 넓고 따뜻한 어깨가 그녀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윤희야. 그 어떤 길고 거창한 위로보다 묵직한 한마디였어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윤희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후련함,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내 편을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거실에 서서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 주었어요. 시간은 흘러 다음날 아침, 달력에는 붉은색 글씨로 명절 당일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산더미 같은 제사상을 차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윤희 부부의 식탁 위에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커피 2잔과 갓 구운 토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식탁 한쪽에서는 지우가 입가에 딸기잼을 잔뜩 묻힌 채 해맑게 웃으며 토스트를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할머니 집 진짜 안 가? 와, 신난다. 아이의 순수한 환호성에 윤희와 민호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부모의 미소 속에서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호통도 얄미운 형님의 참견도 없는 완벽한 평온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윤희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난리가 났던 시댁 식구들의 가족단체 채팅방이 띄워져 있었어요. 큰형님이 수십 개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놓았고 큰아주버님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구차한 메시지들을 읽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어요. 서윤희 님이 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 윤희의 입가에는 잔잔하고 눈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에서 묵묵히 토스트를 먹고 있던 민호가 아내를 보며 부드럽게 마주 웃어주었어요. 10년 묵은 아픔을 모두 털어낸 새 식구의 앞날에는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며느리의 희생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나 알량한 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연은 깊게 묻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자신만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 유니 씨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누구나 1초만 달 수 있는 여러분의 짧은 댓글이 새로운 출발에 선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